따뜻한 아랫목에서 빈둥거리고 싶은 날, 그래도 뭘 먹으려면 이불을 박차고 나와야 합니다. 걸신과 함께 하실까요? 걸신이라 불러다오 그 12번째 이야기. 네, 안녕하세요. 걸신의 제자 뮤지컬 배우 이종환입니다. 네, 제 앞에는 걸신 강원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종환 씨 참 오래간만에 공연한 거 너무 잘 봤어. 네, 고맙습니다. 아마 이 방송 듣는 사람 중에서도 본 사람이 없겠지? 푸른 눈 박이연이라는 창작 뮤지컬인데요. 사실 창작 뮤지컬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완벽하게 좀 자리를 못 잡고 있잖아요. 네, 뮤지컬 그렇죠. 시장 커가는데. 네. 이제 서울예술단은 계속 꾸준히 우리의 세금을 축내면서 이제 창작 그렇죠. 뮤지컬을 한 20년째 만들어 왔는데 이번에도 그런 졸속적인 준비 과정에도 불구하고 저 깜짝 놀랐어요. 너무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곡만 새로 쓰고 드라마만 다시 쓰면 굉장히 그럼 뭐야 이거? 진짜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다. 레미제라블이 제대로 올라가서 작품이 된 데까지 몇 년 걸린 줄 알아요? 20년 걸리지. 20년. 응? 고치고. 고치고. 그만큼 디벨롭이 있어요. 그 책상 안에 본래 프랑스 뮤지컬이었잖아. 네. 저기 알랭 부브레라고 클로드 미셸 샘베르 그 작사 작곡가 책상 안에 그게 한 5년 동안 썼고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카메론 맥킨토시가 프랑스의 알랭 부브레를 불러가지고 무슨 그러니까 아동용 프로젝트를 하나 했대. 그 때문에 둘이 인연이 생긴 거야. 이제 알랭 부브레를 이제 이미 캐츠로 이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다음에 카메론 맥킨토시한테 형 우리 사실 이런 것도 우리 있는데 프랑스에서 존나 찌질하게 막 없는 돈에 막 오랫동안 한 거 있는데 한번 봐줄래요? 근데 이게 막 4시간이 넘고 막 너무 장황하고 막 왜냐면 이게 그 위고 원작이니까. 네. 막 등장인물 수도 존나 많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룻밤에 할 수가 없는 거야. 사실 뮤지컬 되게 굉장히 힘든 구조죠. 그런데 이제 카메론 맥킨토시가 진짜 이 새끼들이 될 때는 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80년대 빅4를 다 만들잖아요. 네. 딱 보고 이거 되겠다. 모두가 안 된다고 했던 그 T.S. 엘리어트 시를 가지고 만든 캐치 시를 가지고 어떻게 뮤지컬을 만들어. 근데 그걸 성공시키고 난 뒤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지. 이거 되겠다. 갖고 와봐봐. 그래가지고 이걸 다 치고 새롭게 이제 반전해가지고 영어로 바꿔가지고 만든 게 이제 85년에 우리가 보는 레미제라블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까지 오는데 근 2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어. 근데 이번에 하셨던 푸른 눈 박연도 사실 노래도 너무 후지고 드라마도 너무 엉성하고 막 특히 인조 캐릭터는 완전 꽝이고 그런데 너무 컨셉이 난 좋아서 이거는 조금만 한 5년만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굉장히 좋은 작품이 되겠다. 사실 이게 제 생각에는 이런 작품이야말로 그냥 세계 시장에 뒤밀어도 일단 외국인이 나오니까 우리나라의 최초로는 서양인의 이야기니까 흥미로운. 그러니까 아직까지 아무래도 초연이니까 좀 많은 부분을 배웠는데 드라마투르기나 그 컨셉, 그다음에 특히 무엇보다도 이제 무대의 어떤 영상으로 만드는 무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획기적인 세련됐죠. 느낌이고 옛날 얘기도 따분하지 않고 굉장히 신선하게 지금의 감각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 그리고 오히려 우리나라 말고 다른 어떤 동남아시아나 또 백인 서구 문화권에 보여줄 만한 얘기의 그렇죠. 잠재성이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명성황후보다는 훨씬. 명성 얘기하지 마. 갑자기 밥맛이 떨어져. 네, 지금 목소리 들으셨겠지만 최서영 선생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주간 잘 지내셨어요? 나름 바쁘게 지냈습니다. 네. 자,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어요. 또 비까지 오고. 오늘은 비까지 오고 서두에 제가 오프닝에 말했듯이 맞아. 요즘은 그래요. 이불에서 나오는 그 용기. 용기가 필요해. 용기가 필요한 그런 날씨인데 12월, 1월, 2월 이렇게 이제 겨울 시즌이 되면 생각나는 게 이제 방학 아니면
집에서 이제 뒹굴뒹굴. 뒹굴뒹굴하는 백수 시절 네. 뭐 그런 게 생각이 나시잖아요. 그렇죠. 혹시 선생님은 뭐 하십니까 그때? 뭐 솔직히 뭐 하는지도 모르겠. 나이가 들면 이렇게 돼. 뭐 하는지도 모르겠어.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이제 겨울 하면 저는 떠오르는 게 만화책. 아 그렇죠. 만화 막 몇십 권씩 빌려다가 아. 그 아랫목에서 목만 딱 내놓고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루 종일 만화 보는 거. 저는 어느 정도냐면 이런 정도 겨울 아직까지 학교 가야 되잖아요. 고등학교 때. 저는 굉장히 불량 학생이었어요. 엄마 아버지가 다 출근하니까 아침 되면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 아침에 가방 들고 학교 가는 차하고 씩 나왔다 다시 돌아와. 그럼 엄마 아버지 출근하고 없잖아. 집에 텅 비어 있잖아.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다시 다 벗고 이제 또 아랫목에 딱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만화책 빌려와가지고 하루 종일 이제 만화책 보다가 엄마 아버지 퇴근할 때쯤 되면 다시 나갔다가 그런 짓 많이 했어요. 불량 학생이셨네요. 네. 그래서 진짜 만화책이야말로 겨울에 특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화방에서 보는 건 또 재미가 없어. 자세가 불편해. 좀 어떻게 네. 집에서 이렇게 네. 돈 좀 더 주더라도 집에서 이렇게 딱 누워서 저희 시대 때는 이제 비디오로 이제 바뀌었었는데. 그렇지. 그래서 이상은 많이 봤지. 비디오 쫙 제가 노안이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얼굴이 거의 중학교 때 얼굴이에요. 그 어떤 적이 있었냐면 고등학교 때 애들하고 돈을 모아서 이제 나이트를 가자 이렇게 딱 된 거야. 나이트를 딱 갔는데 나이트 기도가 날 딱 잡더니 형님 그래도 동생들 데리고 오실 때는 그 머리라도 어떻게 좀 정리를 하고 오셔야지. 형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냥 룸에 들어가가지고 오늘은 그냥 애들하고 술이나 좀 드세요 이러는 거. 근데 솔직히 제가 친구들보다 한 살이 어리거든요. 빨리 들어갔어 나는. 그만큼 그 사람들은 날 늙게 봐서. 그러니까 종아리만 하더라도 때만 하더라도 겨울에 할 일이 많았던 거야. 근데 우리 세대들은 겨울에 진짜 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저 TV 그나마 TV와 만화책 그밖에 없었어. 그러면 그 만화책만 보는 게 또 아니잖아요. 뭘 집어 먹어야 돼. 만화책을 볼 때는 집에서 뭘 집어 먹어야 돼. 네. 그리고 마치 지금 우리나라의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도 영화관 티켓 수입보다도 팝콘 수입이 더 많대요. 네. 맞아요. 그래요. 네. 마찬가지로 만화방의 수입도 책을 빌려주는 것보다 만화방에서 이제 앉아서 책을 보면서 이렇게 뭐 사 먹는 거 이 수익이 만만치가 않은데. PC방도 그래요. 제 동생이 만화방을 한 몇 년 했거든 부산에서. 그래서 이제 뭘 파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래요. 아이템. 그리고 이제 이윤율이 높은 거. 그러니까 불량식품들. 그렇지. 메이커가 아닌 것들. 그런 거 이제 파는 게 중요한데 역시 이제 또 겨울에 만화책을 볼 때는 이제 또 옆에 뭘 이렇게 이 주전부리를 하면서 먹느냐. 그런데 최준 선생님은 어릴 때 이렇게 워낙 뭐 너무 고귀한 가문에서 태어나셔서 뭐 그런 거 해보신 적 없죠? 아니 저희도 뭐 그때 워낙 저 때는 뭐 오레스의 창 뭐 이런 맞아,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정 만화에 빠져가지고 캔디 뭐 이런 캔디 이런 거에서 수업 끝나고 가서 이제 몰래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죠. 집에서는 못 보고. 못 보고죠. 그렇구나. 그래서 참 저는 저 때는 이제 이 만화책을 볼 때는 제일 많이 이제 손이 많이 가는 게 새우깡. 그렇죠. 새우깡이 제일 이제 많이 갔고 저는 또 이렇게 좀 특이하긴 한데 만화책을 볼 때 꼭 만화를 보면 배가 고파. 그때는 음식 만화 이런 거 거의 없었을 때인데 또 이상하게 이것도 노동이라고 책이라고 일단 보면 자꾸 배가 고파서 뇌가 도니까. 그래서 역시 이제 라면. 이건 빼놓을 수가 없죠. 빼놓을 수가 없어. 근데 이 라면만 보면 허전하잖아요. 또 뭐 밥 뭐 이렇게 넣으면 이상 복잡하니까 꼭 라면에 만두를 냉동만두. 그걸 꼭 넣어야 되는데 이게 또 타이밍이 중요해. 언제 넣느냐. 왜냐면 이게 잘못 넣으면 만두 터져. 그렇죠. 또 이렇게 이게 또 만두를 좀 잘 해 먹겠다고 또 이렇게 늦게 넣으면 아니고 아직 얼음 알갱이들이 씹혀 막 그냥. 그리고 속은 차. 그것은 익었는데 속은 차. 뭐 그래서 막 또 시발시발 그리다가 라면 잘해야지 뭐
그랬던 기억이 아마 이 만두 저기 만화와 얽힌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좀 만화 이야기 나와서 댓글에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 음식 만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달라. 음식 만화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진짜 너무 많아. 그 어떤 사람들은 뭐 식객에 나온 식당들에 대한 평가를 좀 해달라.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만화책에 나온 레시피가 정말 가능한 것인가. 그거에 대한 뭐 질문들이 좀 쏙쏙 오고 있는데 네. 쌤은 그 음식 만화에 대한 그 광이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책은 안 사지만 음식 만화책은 다 돈 주고 예. 많이 샀어요. 진짜 사실, 한때는 예. 한 벽면이 다 음식 만화책만으로 채워진 또 있었는데 뭐 2, 3회 번 하니까 뭐 또 많이 없어지고 또 이상한 놈들이 있어. 빌려가. 오면 빌려가. 근데 안 돌려줘. 아하. 근데 문제는 내가 누구한테 빌려준지를 까먹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누구한테 청구를 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래서 그 한 것만 또 살라고 또 보면 안 돼요. 다 절판될 수 없고. 절판돼서 없고. 그러니까 통째로 빌려가는 놈은 차라리 괜찮아. 근데 내가 여기 야, 내 12편까지는 봤거든. 하고 13편부터 30편까지 빌려가. 그리고 누군지를 몰라. 뭐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짝이 안 맞게 된 많은 책도 많고 막 그런데 사실 지금은 음식에 대한 우리가 한 우리가 뭐 네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인가요? 우리가 그 음식에 대한 책. 네, 맞아요. 얘기도 한 적이 있었지만 사실은 뭐 몇 년 전만 해도 음식과 관련된 인문학 책은 거의 많이 있지 않았어요. 그냥 다 이제 레시피 책들이지. 그렇죠. 가정 요리 뭐 2,000원에 한 끼 차리기. 한 끼 차리기 뭐 방배동 무슨 여사의 아이들 뭐 도시락 뭐 싸기 뭐 재미있는 도시락 뭐 이런 다 그런 거였지. 이유식 백값 뭐 그렇게. 맞아. 그랬는데 역시 제 음식과 관련된 그런 거는 이제 만화책이 최고였고 지금도 뭐 최고의 아마 인기를 누리는 게 아닌가. 그리고 방송에서도 막 음식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그렇죠. 푸드 채널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그 늘어났는데 실제 방송계 종사자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저비용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송 아이템이 그 음식과 관련 먹방이에요. 그 전 세계가 그렇대.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국 먹는데 제일 관심이 보편적으로 많다라는 거야. 안 먹으면 못 사니까. 그 음식 방송 우리나라도 보면 뭐 음식 방송이 뭐 지상파부터 케이블까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고 하여튼 바야흐로 시대는 이제 진짜 그 먹방의 시대, 먹는 것의 시대다. 일본의 영향도 있지 않을까? 일본에서 많이. 역시 이제 뭐 만화에 제국하면 또 일본이고 또 그 일본의 만화 시장에서도 이제 거의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은 게 이제 음식에 관한 그 만화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영향이 또 당연히 다른 문화권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한국에 이제 번역돼서 들어오는 만화들도 많은데 번역 안 된 것들도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럼요. 예, 왜냐하면 그 일본 음식 특히나 뭐 라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만하니까 들어오는 거래요. 근데 일본 음식 뭐 가이세키 요리 그렇죠. 가이세키 요리의 뭐 모든 집을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어떻게 알 거야. 그렇죠. 그거 알 필요도 없어. 얼마나 비싼데. 그러니까 그런 책들은 이제 아예 번역이 안 번역도 안 되고. 그것도 이제 우리 덕후들은 또 그런 것까지 또. 네, 그렇죠. 그렇죠. 너 그거 봤냐며. 정어리를 옆으로 써는 게 아니었다며. 선생님, 우리가 광고가 들어왔어요. 진짜? 예, 제가 11회를 이렇게 서치를 하다 보니까 뭔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박 PD가 형님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나는 한 번도 안 들어봤기 때문에 뭐 광고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알 길이 없죠. 예. 넛지 커피라는 건데 뭐 커피 전문점이야? 아니요. 저 원두를 파는 거예요. 원두. 예. 그냥 집에서 해 먹을. 예, 집에서 이제 딴지 마켓에서 파는 거겠네. 예, 그럼요. 딴지 마켓에서 그냥 팔면 되지 또 광고까지 해주시고. 참. 그런 식의 광고료가 들어오는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대포 관계의 가능성이 커. 예, 뭐 어용이군요 여기. 그래도 광고가 어쨌거나 뭐 들어와서 그러니까 우리 프로그램에 광고가 실렸다 이거지. 네네. 아주 뭐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고무적인 봅니다. 현상이다. 네. 예, 지금 듣고 계신 광고주 여러분들, 저희는 광고를 받습니다. 아, 부끄러워.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제 여러분도 세계 각지에서 생산되는 커피를 정말 저렴한 가격에 맛보실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 기획상품 프리미엄 넛지 커피. 매달 대륙별 커피 3종이 여러분께 배송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세요. 홈페이지에 표시된 가격은 오타가 아니에요. 음식에 담긴 역사와 미학을 꼭꼭 씹어서 당신의 입에 넣어드립니다. 걸신의 음식 인문학. 서두에서 이제 만화 얘기를 이렇게 흘렸는데 오늘의 인문학 주제가 만화, 음식 만화 아닙니까? 네. 최소영 선생님은 혹시 음식 만화에 대한 거 읽어보신 거 있으세요? 예, 저는 뭐 신의 물방울 이런 거. 그렇죠. 예, 뭐 고전이잖아요, 그거는. 참 그렇죠. 그것 때문에 와인 하는 사람 많아요. 많고 신의 물방울 같은 경우가 꼭 그런 음식은 아니고 이제 술에 대한 얘기지만 뭐 음식 얘기도 나오긴 하죠. 아마 와인과 곁들여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하나의 만화가 거의 산업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라는 것을 만든 아마 가장 획기적인 그 예가 아닐까. 근데 이제 사실 이 만화는 프랑스판까지 이제 나와야 돼요. 그 프랑스 애들의 그 자기 와인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고 지랄이고 가면 프랑스판이 나오고 실제로 이제 이 그 만화를 만든 사람이 이제 그 대본을 쓴 사람이 아기다다시잖아요. 아기다다시는 이제 그 소년 탐정 김전일이라는 그 만화를 쓰는데 그걸로 그냥 100억을 벌었을 거예요. 뭐 일본에서는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지고 뭐 드라마도 만들어지고 그랬다고 들었는데 근데 사실 그 번 돈을 전부 사실 와인에 털어넣은 거야. 실제로는 와인 그걸 다 처먹은 거지. 밑에 뭐 지하에 셀러가 있다면서요? 아니 지하가 아니고요. 집. 도쿄 안에 아파트를 두 채가 아예 집 전체를 전부 다 셀러로 만든 거야. 셀러로 개조를 해가지고. 그런데 그 비싼 것들을 다 자기 이제 뭐 진짜 투자를 한 거지. 근데 그 번 걸 다 투자를 해가지고 그걸 또 더 몇 배를 벌어들이게 됐으니 정말 진정한 갬블러라고 할 수 있고 와인을 또 와인을 좋아하니까 가능했던 거지. 그게 뭐 야 너 그냥 돈 줄 테니까 100억어치 와인 먹어볼래? 누가 먹어보겠어? 먹기야 하겠지. 근데 이제 어마어마한 자기 셀러를 갖추고 있는데 이제는 콧대 높은 부르고뉴의 생산자들도 나오면은 그냥 슬그머니 보낸대요. 그냥 한번 그냥 드셔보세요. 그러고 뭐 이번에 작황이 좀 좋았어요. 이러면서 믿거나 말거나 뭐 그 이제 그 만화를 이끌어가는 게 이제 그 킨자키 시즈쿠랑 토미네 이세잖아요. 토미네 이세를 아기다다시가 연사마 그러니까 배용준의 팬이래요. 그래서 모델이에요. 그래서 토미네 이세의 모델을 뭐 배용준을 생각하고 그랬다. 뭐 그린 사람은 아기다다시가 아니고 이제 그 오키모토 슈라는 이제 그 작가가인데요. 어쨌거나 뭐 배용준을 모델로 했다. 그리고 뭐 배용준한테는 자기의 아파트 그 셀러를 언제든지 들어서 아무거나 드셔도 된다라는 믿거나 말거나 한 얘기가 있어요. 뭐 실제로 정말 그런 장면인지 저도 배용준한테 확인 안 해봤으면 모르겠는데 뭐 그럴 정도로 그 한국에 대한 관심도 많고 한류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근데 정말 보면 뭐 많은 사람들이 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황당하다. 그거 너무 비싼 와인들만 얘기한다. 뭐 이제 이런 비난도 없잖아 했지만 저는 하여튼 그런 만화에서 그런 와인의 세계 경지를 그렇게 끌어올린 것들은 그거 구조가 정말 완벽하잖아요. 신의 사도, 12사도. 12사도의 그를 와인의 사도 그 12개로 최고봉을 만들어놨던 것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컨셉이고 언젠가는 또 12사도가 이제 끝나면 끝날 거라는 기대감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지 옛날 농구 만화 중에
슬램덩크라는 만화가 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왔어요. 고등학교 3학년 결승전까지가 이제 끝이잖아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그게 만화가 끝나더라고. 그러니까 이 신의 물방울도 아직 이제 완고는 되지는 않았지만 그 기대감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건 끝이 나는 만화구나. 근데 어떤 일본 만화들은 보면 지금 맛의 달인은 아직 연재가 되고 있는 거. 아직도 지금 102권인가 3권 나왔을걸. 그러니까 그거는 선뜻 처음부터 못 고르겠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골랐다가는 일단 지금까지 못 봤던 100권을 봐야 되고 시작을 했으니까.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네. 좀 얍삽하지만 그런 생각들도 하고 그걸 시작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신의 물방울에 첫 번째 나오는 와인이 뭔 줄 아세요? 그거죠. 퀸의 음악이 들린다는 샤또 몽페라. 몽페라가 처음 나오죠. 뭐 그런 이제 싼 와인인데 2013년 봄에 이제 벙커에서 제가 와인 광자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마지막 시간에 그걸 먹은 기억이 나는데 그 아직까지 12사도가 다 나오지 않았는데 그 12사도 중에서 최 선생님 드셔보신 거 있어요, 와인? 글쎄요.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 10개 중에서 3개를 먹어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 2개는 그 빈티지가 딱 맞는 거를 어떻게 모르는 제가 내 돈 주고 사 먹은 건 아니고 다들 막 눈이 튀어나올 만큼 비싼 가격이었는데 어떻게 먹어봤어요. 근데 그런 기분 있잖아. 뭐 좋은데 뭐 이렇게까지 뭐 햇살이 비치고 막 낙엽이 떨어지고 그거 뭐 대지에 있던 황혼이 내리는데 나이 먹은 아버지가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걸어오는 뒷모습 뭐 이런 게 뭐 보여? 너 보이니? 그 신의 물방울 그 처음 나오고 이제 샤또 몽페라를 동이 난 거예요. 동이 나가지고 가격이 싸니까 가격도 싸고 유명해져 버리니까 동이 나버려가지고 지금 막 백화점마다 막 그냥 쌓여 있지 그냥.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몽페라를 구했어요. 어떻게? 그래가지고 깡쌤하고 선생님 샤또 몽페라를 구했습니다. 그래 가자 이러고 그걸 디캔팅을 또 열심히 하고 뭐 기다렸다가 뭐 딱 먹었는데. 괜히 들리냐? 이거 뭐지? 야 이거 3만 원짜리 맞지? 네. 딱 3만 원짜리다. 그랬던 기억이 물씬 나네요. 와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지만 저는 신의 물방울보다 더 좋아하는 와인 만화가 있어요. 아라키 조라는 사람이 이제 대본을 쓴 소믈리에르라는 이것도 일본 만화예요. 이것도 지금 한 20권 정도까지 나왔는데 아직까지 안 끝났는데 이제 소믈리에를 하면 이제 여자 소믈리에를 말하죠. 그러니까 여자 소믈리에 이츠키 카나라는 이제 여자 소믈리에가 이제 주인공인데 어릴 때 그래서 다 또 만화의 구조라는 게 있잖아. 일본 만화는 기본적으로 뭘 좋아해? 대결 구도. 대결 구도가 있고 그다음에 엄마 찾아 산말리류의 어떤 약간 심파가 있어. 이렇게 굉장히 힘든 역경, 어린 시절, 뭐 부모가 일찍 죽고 뭐 이런 그런데도 얘는 뭐 그 유럽의 수녀원에서 자라는데 뭐 보르도 양조 대학을 가고 뭐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소믈리에르가 돼서 이제 일본에 이제 돌아와서 이렇게 펼치는 얘기인데 드라마도 굉장히 잔잔한. 우리 치면 김삼순, 내 이름은 김삼순, 이 약간 그런 그 느낌의 분위기인데. 이 아라키조라는 작가가 그 아기 다다시에 못지않는 그 와인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또 신의 물방울에 좀 너무 그 황당한 어떤 그런 문학적인, 수학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는 와인 그 자체에 대한 어떤 엄격한 비평, 판단, 그다음에 정보를 굉장히 잘 그 녹여가지고 거기다 매번 에피소드마다 와인 한 병씩을 이렇게 딱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와인 만화를 좀 봤으면 좋겠다. 신의 물방울이 너무 황당하다 느꼈던 너무 비싸다. 물론 이제 신의 물방울 안에도 이제 아주 대중적인 와인들도 많이 소개되긴 하지만 아무래도 기본은 이제 워낙 나오는 사람들이 뭐 화려한 사람들이니까. 뭐씨 에세죠. 이건 맛이 갔어. 다시 한 병 가져와. 말이 안 되잖아 이거. 그래서 이제 그 소믈리에르를 한번 제가 추천합니다. 네.
와인 만화 말고는 혹시 진짜 먹는 만화? 먹는 거에서 제가 별명 중에 하나가 국수 귀신이라는 그 아. 별명이 있거든요. 저한테 저는 국수를 3끼를 먹으려도 먹을 수 있어요. 한 끼에 세 끼도 세 개도 먹을 수 있죠. 그렇죠. 면식 수행자들.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만화가 있어요. 국수의 신이라는. 아 국수의 신. 네. 그건 뭐지? 나못 네, 한국 그 작가가 쓴 것 같은데요. 아 보니까 그래요? 국수 종류만 100가지가 넘는 그런데 아무튼 거기에 보면은 모든 국수를 통달하려면 100년이 걸린다고 나와요. 100년이 걸리고 뭐 100년은 100년 학습이다. 그래서 스님이 그렇게 부른대요. 근데 그 거기에 나오는 스님이 승소 스님. 승소님 뭐냐면은 이렇게 말 그대로 스님의 미소라는 뜻인데 스님들이 국수를 보면은 너무 좋아서 저절로 이렇게 입가에 맞아, 조용한 맞아. 승소. 승소 스님 그 조용한 미소를 머금는다고 해서 하는 건데 국수의 신을 나 왜 이렇게 몰랐지? 우리 비켜갔는데요. 연재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요? 지금 끝났을 거예요 아마. 이거는 책으로 나온 겁니까? 아니면 모 신문사에 그 연재하고 있는. 신문사 연재. 신문사 연재하고 있는 거구나. 어떻게 전문을 안 보니 뭐. 그렇죠. 네, 국수에 대한 만화들이 역시 이제 국수의 팬들이 이제 면의 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음식 만화 중에서도 이렇게 이제 그 면 자체만을 가지고 하는 만화들이 있었죠. 식객전에 그 허영만 화백이 짜장면이라는 만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예, 박하라는 한때 이제 굉장히 뛰어난 작가 콤비랑 그러니까 이제 뭐 오토바이 타고 지랄하는 거 있잖아. 왜 비트. 예. 비트를 쓰던 작가가 박하인데 박하와 함께 콤비를 해서 한 짜장면이라는 만화가 있었는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것도. 그리고 이제 또 면 만화 하면은 역시 이제 일본 만화는 라면 요리왕. 역시 이제 이 그때 쌍벽을 이루는 이제 라면 요리왕이랑 이제 무지개 라면이라는 그 있는데 둘 다 끝났죠. 완결된 지 오래됐는데 카와이탄이라는 사람이 쓴 라면 요리왕이나 바바타미오의 그 무지개 라면이나 둘 다 정말 라면 그 자체에 대한 일본의 라면의 그 풍요롭고 다채로운 문화들에 대한 굉장히 그 깊이 있는 리서치를 바탕으로. 아마 라면 요리왕이라는 책을 이제 읽게 되시면 저희 이제 라면 편 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선생님과 제가 막 피를 토하면서 얘기했던 그 일본 라면에 대한 찬양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 라면을 통해서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라면을 접하는지에 대한 그런 게 이제 묻어 있기 때문에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꼭 읽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미스터 초밥왕으로 유명한 이제 테라자와 다이스케도 라면 만화를 하나 그린 적이 있죠. 그래요? 맛 좀 봐라라는. 이것도 라면 대결 전쟁인데 그래서 미스터 초밥왕만큼은 크게 되지는 못해 이슈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 라면 요리왕이나 무지개 라면의 그 아성을 깨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무지개 라면은 일단 쇼유 라면을 먹고 싶게 하는. 그렇죠. 그걸 딱 읽고 나면 쇼유 라면이 어디가 잘했었지 이러면서 한국에 있는 쇼유 라면 집을 다 둘러보겠다는 그런 일념을 함께하는 그런 책입니다. 또 역시 이제 일본 만화 요리 만화에서 우리 종안에 얘기했지만 일본에 한정되지 않은 아시아 전 세계 요리에 대한 상상을 초월하는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만화가 이제 맛의 달인이죠. 여전히 아직 안 끝나고 있습니다. 그 맛의 달인은 진짜 정말 미식의 영역을 다루고 있고 일본의 이제 이 20세기 초에 그 최고의 미식가였던 키타니 로산진, 로산진을 어쩌면 다시 지금 시대의 지로의 아버지 이제 우미하라를 통해서 이제 재현시키고 있는 만화인데요. 이 만화의 작가인 그 카리아 테츠라는 사람이 진짜 무시무시한 한량이에요. 한때 그 2009년인가 2010년인가 우리나라 그 WBC 그 세계 야구 선수권대회에서 그 당시 우리 감독이 김인식 감독이었는데 김인식 감독을 비난한 것 때문에 국수주의자로 몰리기도 했어요. 일본은 극우파로 몰리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근데 그건 좀 그 사람이 좀 약간 경솔한 부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보기에 야구는 즐겁자고 하는 건데 왜 한국 선수들은 저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 뭐 그래서 김인식 감독 밑에 있는 선수들이 좀 불쌍하다. 뭐 이제 이런 말을 그냥 했는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무슨 족가는 소리야 씨발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너 새끼 극우파지. 뭐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좀 약간 그 네티즌들의 엄청난 그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
실제로 카리아테츠의 맛의 달인 안에 보면은 한국 음식에 대한 굉장히 진지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사악한 일본 중심주의들을 굉장히 비난해서 거꾸로 그 만화가 연재될 때 일본 극우파들로부터 엄청난 그 비난과 공격을 받은 적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카리아테츠는 굉장히 코스모폴리탄적인 관점을 갖고 있고 특히 그 한국에 대한 역사 왜곡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극복하지 않는 한 일본은 진정한 근대인이 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걸 만화에서 그냥 아주 음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시작해 멋있는데. 네 그런 어떤 단순한 역사관을 넘어서서 이 맛의 달인은 정말 저에게도 야 먹는다는 게 나처럼 오로지 대식가잖아요. 그냥 무조건 씨발 먹는 게 제일 좋아 이런 건데 먹는 걸 가지고도 이렇게 멋지게 폼나게 가오 있게 이런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나를 보여줬나 저한테는 굉장히 어떤 제 인생에서는 어떤 책보다도 가장 충격적인 그런 만화인데 저는 이 만화가 한 70권쯤에서 끝났으면 훌륭한 만화가 됐을 거예요. 걸작으로 남아서 진짜 지금. 걸작으로 남았는데 이 70권쯤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얘기가 일단 존나 질질 늘어져. 그리고 이제 막 일본 각 지역을 돌아다니기 시작해. 저야 뭐 굉장히 고맙긴 한데 뭔가 한 편의 작품의 완결성으로서는 이미 좀 맛이 갔다. 별로 기대가 안 된다. 엔딩을 어떻게 할지 생각 안 하고 쓴 작품. 아니 뭐 엔딩은 뻔해. 그냥 뭐 부자가 화해하는 거지 뭐. 그 한 70권쯤에서 화해했어야 되는데. 그런 또 거의 100권에 육박하는 만화 중에 아직도 연재되는 게 있죠. 아빠는 요리사. 이 아빠는 요리사는 제가 처음 본 요리 만화예요. 그래요? 그래서 제일 처음 산 또 요리 만화이기도 해. 나도 60몇 건, 70몇 건까지 사다가 도저히 이거 결국 그 뒤에는 내가 좀 안 샀는데 이건 재밌어요. 이건 이제 일미라는 돈코츠 라면으로 유명한 이제 하카다가 배경이고 후쿠오카죠. 작가도 그 지역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동경 본류, 그러니까 일본에도 중심지 가는 작가가 그린 굉장히 소박한 만화인데 이 만화는 굉장히 따뜻해요. 이거는 그냥 회사원이 주인공이야. 남자 아빠가. 근데 엄마는 신문사 기자인데 엄마는 살림을 잘 못해. 막 너무 하면 다 부수고 뭐 그냥 깨고 하는데 음식과 집안 살림을 이 아빠가 하는 거야. 그런데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이제 동생들을 자기가 이제 가난했기 때문에 동생을 자기가 해먹이고 하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의 요리가 레시피가 매편 아주 꼼꼼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이제 맛의 달인처럼 무슨 어떤 첨예한 어떤 맛의 끝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떤 진짜 그런 프로 셰프들의 세계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인이 근데 그런 일반인이지만 근데 거의 셰프 수준의 일반인이 집에서 가족과 함께 어디 나가서 해먹을 수 있는 레시피가 한 권에 보통 한 17개 이상 소개되니까 이게 몇백 건, 거의 100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레시피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레시피들을 해본 게 또 많아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 그대로. 나는 아무리 1분만 하더라도 얘는 뭐 그러니까 이원을 넣어야지. 또 일본하고 한국하고 또 구할 수 있는 향신료나 재료 있는 것들이 너무 좀 또 다른 것도 있고 해서 대충 좀 바꾸고 이랬더니 잘 안 되는 경우가 또 많았어요. 근데 차조기 넣어야 되는데 깻잎 넣고. 그렇지. 우리 차조기 이런 거 없잖아. 우리 뭐 경동시장 가기 전에는 뭐 동네에서는 못 사잖아. 그때 깻잎 넣고. 그런데 굉장히 좀 따뜻한 가족에서의 이제 먹거리.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가정식인데 또 직장인이잖아요. 집에서는 하지만 밖에 직장에 가서도 자기가 밥한다, 음식을 잘한다 이런 것을 가부장제 일본사에서는 또 쉽지 않잖아. 그래서 직장인의 회식이나 해외에 갈 때도 음식을 해가지고 와. 근데 마누라가 해준 거라고. 그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속이지만 나중에 뽀록 나는. 다 뽀록 나서 이제 이 사람이 100건 정도 뽀록 났겠다. 한 50건쯤 되기 전에 뽀록 나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뭐 드라마로서의 재미는 없어요. 물론 드라마도 있지만 왜냐면 이제 애도 태어나고 애도 크고 둘째도 태어나고 직장인 동료들 중에 결혼하고 뭐 그런 건 있지만 이거는 뭐 드라마라고 보기는 어렵고
긴 일일 드라마를 전원일기 같은. 그렇지. 저런 일기를 매일 이제 하는 것 같은 그런 독특한 재미가 있고 특히 음식을 해 먹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렇게 재미있는 1인 가정들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손님 오거나 그랬을 때 그런 레시피 참조하셔가지고 해 드셔도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일본 음식 만화 얘기 나온 김에 이제 역시 이제 일본 음식을 다룬 만화 중에 라면만큼이나 인기 있는 재료가 있죠. 스시. 초밥. 네. 아까 얘기했던 미스터 초밥왕은 이미 이제 뭐 고전이죠. 정말 고전이죠. 야 진짜 저는 그 처음 읽을 때 충격을 아직도 잊지는 못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전생도 그거 볼 때 막 스시 진짜 네. 보고 싶잖아. 쇼타가 막 조물조물하면서 어. 이게 제가 제일 처음 만든 그거예요. 이러는데 뭐 아니 넌 이러면서 바다가 보인다. 이런 거. 그 저는 진짜 미스터 초밥왕 맛의 달인과 더불어서 이제 미스터 초밥왕을 처음 읽었을 때 그 충격. 네. 사실 그 충격 때문에 제가 실제로 스시다 돈 주고 사 먹기만 했지 그걸 집에서 만들겠다는 생각을 사실 그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노예가 됐던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사실 미스터 초밥을 읽고 나 집에서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서 초밥을 이제 하기 시작한 게 이 미스터 초밥왕의 제 영향인데 이게 초밥을 집에서 하면 진짜 괜찮아요. 괜찮나요? 네, 할만해요. 할만해. 그리고 너무 좋아해요 사람들이. 맛있어. 살도 내가 해도. 찌고. 근데 이 초밥의 문제가 뭐냐면 다른 초밥 요리사들을 존경하는 게 그게 간단할 것 같잖아요. 근데 집에서 해먹는 초밥의 문제가 뭐냐면 제대로 해먹으려면 사람이 한 7, 8명 있어야 돼요. 맞아. 그래야 분업해서. 아니 먹는 사람이. 먹는 사람이.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광어를 한 마리 잡았어. 그럼 그걸로 초밥하면 몇 개 나오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나오겠지. 그러면 대뱃살도 샀어. 근데 우리는 또 미스터 초밥왕을 읽었기 때문에 뭔가 각기 다른 걸로 이렇게 부위별로 부위별로 그다음에 종류별로 나중에 계란 초밥까지 다 하려면 한 10종류 정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서너 명 먹자고 그걸 잡아보면 우리가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광어 200g만 주세요. 이게 안 되잖아. 그러면 이게 재료가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 수가 어느 정도 7, 8명이 돼야 굉장히 잘 먹는 초밥 한 4, 50개는 기본으로 먹는 애들이 있어야 이게 이 재료를 다 쓰지 안 그러면 이거 나중에 매운탕 끓여 먹어야 돼요. 라면에 넣어 먹든지. 라면에 넣어 먹든지. 진짜 라면에 넣어 먹고 그래. 막 남은 거. 근데 그러려면 한 7, 8명이면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재료는 충분히 소화할 수가 있는데 한 1인당 30개씩 먹는다 치고 그러면은 한 7명이면 한 2, 300개를 말아야 되는데요. 한 300개 정도 초밥을 지면 손목이 마비되는 것 같아요. 정말. 네, 맞아요. 남자인데도. 근데 초밥집 요리사들은 매일 몇백 개, 그냥 1000개씩 이렇게 쥐잖아. 야, 그걸 진짜 해보면요. 진짜 손목 아파요. 테크닉이 있지 않을까요, 그분들은? 물론 테크닉도 있지만 진짜 이건 중노동이다 이거지. 그리고 제가 선생님하고 이제 그 파티를 하면서 이제 초밥을 처음 줘봤는데 선생님 이거 처음 하는 건데요. 한 20개 실패하면 그때부터 완성될 거야 이랬는데 정말 그래요. 이렇게 딱 쥐고 TV에 보시면 그거 있잖아요. 이건 몇 g입니다. 딱 하는 거.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손에 딱 줘가지고 딱 폈을 때 남는 밥알들은 옆으로 퍼지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딱 재보면 몇 g이면 거의 그 g이에요. 거의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아무래도 조수가 있어야 되겠다. 나중에는 이제 막 처음에는 좀 제대로 하다가 손목이 아프면 종아나 일단은 밥만 쥐어서는 안 되죠.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보다는 위에 이제 생선만 얹어서 이 생선을 이제 밥 위에 이 사시미를 올려서 이렇게 모양을 이제 잡는 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분업하는 거지. 밥만 지어. 근데 하여튼 이 미스터 초밥왕이 잊을 수 없는 만화고 그 뒤에는 만화 중에 이제 초밥에 대한 만화는 아닌데 그 초밥의 재료가 되는 생선에 대한 만화가 있어요. 지금도 연재를 하고 있는 어시장 3대. 3대째 어시장. 아니 어시장 제목이 어시장 3대째야.
이거는 이제 그 쿠아 카즈토라는 작가가 쓴 건데 이거는 이제 바로 그 츠키지 시장 동경 그 츠키지 우리로 치면 노량진 수산시장에 은행에 금융기관에 다니다가 그냥 그 구조조정 때 이제 관두고 자기의 장인이 이제 이 츠키지의 그 상인이에요. 그걸 물려받아서 하는 초짜 왕초보. 그런데 먹성은 굉장히 좋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 생선의 세계를 알아가는가에 되는데 굉장히 참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작품이고 그리고 특이하게 여자 스시 요리사 이제 그 스시계에는 터부로 돼 있는 요즘에 뭐 여성 그 스시 요리사들도 많이 나왔지만 그게 온도 때문이라면서요.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사람 손의 온도가 여자 손의 따뜻한 뭐 얼마나 따뜻하다. 그게 다 이제 그 이 가부장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그거 오히려 여성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미적인 섬세함 이런 따뜻함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스시를 짓는데 적합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만큼이나 칼을 쓰고 또 굉장히 거친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초밥집의 주방이라는 게 아름답고 정갈하고 이렇게 온화하고 하지만 사실 전쟁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성이 견디기에 육체적으로 사실은 좀 어렵다. 오래 서 있어야 돼. 하는데 이제 그런 금기에 도전하는 이제 요리사들이 실제로 많고 그래서 성공한 여성 스시 요리사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걸 만화로 만든 게 그게 이제 키라라의 일이라는 하야카와 히카리의 만화가 있어요. 참 컨셉이 정말 좋은데 만화는 그렇게 뭐랑 미스터 초밥왕이 강렬해서 있는지 그렇게 이렇게 하지 않았죠. 근데 이제 이런 그 대하 드라마적인 이제 맛의 달인 이런 게 있으면은 한국에 이제 그 해당되는 게 역시 이제 식객. 네. 식객은 굉장히 정말 허영만 선생 정도의 내공과 경력, 커리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왜냐하면 그 취재라든지 뭐 그 조사 뭐 이런 또 실제로 그 허영만 화백이 또 여수 출신이다 보니까 여수가 또 이렇게 음식에 굉장히 뛰어난 동네고 그런 본인이 본래 갖고 있던 감각까지 다 합쳐져서 만들어낸 어쩌면 이제 뭐 한국 음식 만화의 일종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일단 소장본이죠. 소장본이고 게다가 그림의 그림체 이런 것은 뭐 일본 어떤 만화보다도 뛰어난 장인의 작품. 그러니까 내용과 형식이 굉장히 조화를 잘 이룬 건데 전 좀 쉽게 조금 아쉬웠던 거는 진수와 성찬이라는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설정이 좀 너무 밋밋한 거. 다음에 이제 우남정의 그 숙수와의 대결 구도가 너무 어설픈 거. 자기적이죠. 그 뭔가 드라마로서의 어떤 그런 느낌이 좀 없고 이것 마치 그 아빠는 요리사처럼 쭉 성찬이에 따라서 이렇게 그 팔도를 유람하며 하는 좀 그런 컨셉이었어도 괜찮았을 텐데 뭔가 하여튼 이 드라마투르기가 이렇게 좀 착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쉬웠지만 또 음식의 광들에게는 그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 말하죠. 그렇죠. 식객에 나왔던 그 실존하는 집들 있잖아요. 그런 집들은 지금 맛집이 아니라 그냥 성지로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그닥 그렇게 과연. 근데 몇 군데는 인정할 만한 데도 있어요. 네, 몇 군데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몇 군데는 돈을 받으셨는지. 그럴 리는 없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백파 홍성류 같이 이제 우리 1세대의 그 맛객. 조선일보에 연재하면서 이제 엄청난 그래서 이제 뭐 아예 음식점에다가 그 소개된 집이 백파의 선정 뭐 음식점 이게 막 그 음식점 앞에 붙을 정도로 굉장히 큰 영향을 자랑했는데 사실 이 백파 선생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전라도 음식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었어요. 중앙지 사람이라서.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이 말하는 전라도 음식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믿지? 그러게. 사실 그런 게 있었어요. 본인 스스로도 자기는 홍어 맛을 안 지 얼마 안 된다. 그런데 그 사람이 홍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어떻게 믿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 그만큼은 아니지만 식객도 아무래도 허영만 화백 자신이 익숙하지 않은 지역이나 그런 음식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판단을 하는데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좀 그건 사람이 하는 거니까 모든 지역 모든 세대의 음식의 입맛을 아우르기는 사실상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재미있다기보다는 참 또 하나의 새로운 세계는 이제 역시 이제 그 프랑스나 이탈리아 요리, 그렇죠. 서양 요리 이제 레스토랑에 대한 만화들이 또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데 인기는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제 그 김송 씨가 지금 끝났는지 아마 진행하고 있는 미슐랭 스타 이런 게 있고 일본 만화에서도 뭐 추루지나 마이의 셰프라든지 뭐 화려한 식탁 뭐 그다음에 뭐 신장계업 츠치야마 시게루 이런 사람들이 썼던 서양 요리에 대한 만화들이 있는데 저는 이 서양 요리는 아무래도 우리한테 좀 우리가 잘 모르니까 잘 익숙하진 않잖아. 근데 익숙하진 않은데 최고다 이건. 이건 정말 서양 요리의 최고다. 서양 요리에 관해서 정말 딱 그 특히 좀 더 전문적인 그냥 단순히 뭐 그냥 스테이크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재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최고다라고 제가 진심으로 추천하는 책은 대사가카의 요리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 대사가카의 요리사의 작가는 니시무라 미치루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자체가 셰프 출신이야. 프렌치 그 레스토랑 셰프 출신이어서 이 사람이 쓴 것 중에는 또 다른 서양 음식 만화 퀴지니에라는 만화도 있는데 역시 최고봉은 이제 이 대사가카의 요리사인데요. 이게 뭐냐면 모든 대사관들은 요리사가 있잖아. 그렇죠. 왜냐면 걔들한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왜냐면 모든 게 그 다른 나라에 있으면서 그 자기 나라 음식을 그걸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프랑스 음식을 해야 돼요.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만화의 배경은 베트남 주재 일본 대사의 요리사가 거기서 이제 온갖 세계 정치의 그 역학 속에서 어떻게 그래서 아프리카 대사를 초청했을 때 어떤 요리를 낼 것인가. 그러니까 요리에 모든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 정치적 메시지가 어필할 것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딱 무슨 우리가 이렇게 식당 가면서 먹는 뭐 코스가 딱 잡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새로운 메뉴들을 대사들은 그 음식을 먹으면서 정치적인 싸움을 하지만 요리사들은 주방에서 정말 치열한 전투를 하는 거예요. 멋있다. 근데 그 설정이나 만화, 대사, 그다음에 요리에 접근하는 그 섬세하고 정확한 접근 이런 것들은 아마 제가 본 일본 만화 중에서 최고가 아니었을까. 맛의 달인보다 어쩌면 더 정교한 그런 점에서 이 니시무라 미치루의 그 대사가카의 요리사는 서양 음식에 그냥 단순히 그냥 뭐 파스타 먹고 이런 거 말고 더 넘은 세계를 알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최고로 추천하는 만화인데요. 이거는 정말 사놓고 몇 번을 읽어도 재밌어. 집에 있어요 이거? 있어요. 근데 난 살라 그랬지. 근데 실제로 제가 한번 정말 대사가카의 만찬에 한번 초청받아서 내가 가본 적이 있거든요. 98년인가 99년인가 주한 일본 대사의 만찬에 초청받은 적이 있어 내가. 날 왜 초청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그때 하도 일본 문화 개방 반대론자로 개지랄을 떨었으니까 그때 이제 소니 회장이랑 전 일본 프로덕션 연맹 회장 뭐 이런 진짜 정말 그 일본 그 대중문화의 별이 5명이 한국에 뜬 적이 있어요. 그 만찬을 하면서 한국 측 저명인사? 게스트로 완전 그게 다 할아범들인데 저는 그때 뭐 36 7 나이에 갔는데 그때 이미 저는 이 만화를 봤던 것 같아요. 봤는데 야, 이 만화에서 보던 걸 드디어 이렇게 한데요. 정말 참 저한테는 뭐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인데 정말 인상 깊은 게 주한 일본 대사는 그 당시 주한 일본 대사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뭐 옥스퍼드인가 뭐 출신이고 어마어마한 일본 외교관 가문의 그러니까 굉장히 그 문화적으로도 식견이 풍부하고
밥 먹는데 나한테 첫 번째 한 질문이 한국의 판소리와 일본의 고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시냐. 저 먹다가 얹히는 줄 알았어요. 그거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 옆에는 이제 딱 그 젊은 통역자가 저한테만 딱 붙어 있죠.